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정혼란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분권형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군 장병들의 비상계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바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국정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분권형 개헌을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방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과 특검법을 남발하며 입법폭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 번째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남발, 지속적인 특검법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이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정치 위기의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등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재앙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이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세계의 기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꼽으며 여당이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명이었던 수사 검사는 3명으로 줄었고 관련 정치인 소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사실상 창원지검의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10글자의 사과와 34쪽의 거짓과 궤변을 늘어놓은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전혀 없고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 가짜뉴스 그리고 변명 등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생 경제는 없고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극우 허위 조작 여론조사 결과에 편승해 상식을 가진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국민의힘을 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해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 대표가 밝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추경 편성 등을 추진해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올해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방위에서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형사책임 면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해군과 공군 등 전군을 상대로 집중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치를 해주고 여타의 다른 군 조직들도 같이 저는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당시 중대장 이하의 군인들에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족쇄에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등이 공석이지만 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년의 사태 이후에 군의 안정화와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대북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수행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미 전반기 연합연습을 3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고 4월에는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그리고 5월에는 한미일 안보회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헌재의 2말 3초 선고 가능성에 거론되기 시작하는 조기 대선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했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명계 활동 확보를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이런 반응까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의 여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으로 인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내게도 있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또 진보 진영 내의 통합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놓고 친명계에서는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과하니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말 3초로 이 헌재 판단이 나오게 되면요. 4말 5초로 예상되는 이 조기 대선 일정을 앞두고 비명계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용 인터뷰라는 평도 나옵니다. 실제로 비명계들은 연일 이 대선 패배의 책임과 이 더딘 이 지지율 흐름을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최근에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합과 확장을 해야 이긴다는 이 시의적절한 문 전 대통령의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비판도 경쟁도 허용되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지의 입장을 냈고요.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우리 당이 좀 더 다양성이 구현되는 그런 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즘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면서 최근 당의 흐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이 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가면서 옥중 정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 딜레마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임 지도부를 포함한 친윤계 의원 5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여당 의원들의 구치소행은요, 이 권영세, 권성동 현 지도부와 윤상현, 김민전 두 의원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접견 후에 김기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이며 헌법의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줬다라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이 지도부들이 연이어서 구속된 대통령의 옥중 발언 스피커를 자처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을 좀 구분지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최근에 친윤계에서는 비상계엄조차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강경 보수층을 고려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현직 장관 중에 유일하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내 차기 지도부 선호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여당에서는 이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조기 대선 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엔 최근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개혁신당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허은하 전 대표의 이제 당 대표직 상실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던 갈등이 돈과 옥새 때문에 지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 허은하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당내 갈등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허 전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결정했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당 회계에 대한 비리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이 천하람 원내대표 겸 이 당대표 권한대행, 당 정상화를 선포하면서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억울한 점이 많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이 대행직 수행을 인정하는 조치를 했다라면서도 이 대표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당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진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밝혀질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선 출마는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헌재의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사실상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바로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당내 갈등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하면서 당내 갈등 때문에 결국 떠나야만 했는데 개혁신당에서도 이 당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함께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의기투합했던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은 더욱 쓰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의원은요. 허 전 대표가 제기하는 의혹에 개의치 않고 조기 대선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노조 주최 세미나 직후에 만난 기자들에게 언론에서는 개혁신당이 분열됐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구성원들은 일치 단결해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당 회계 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하지 않으니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 천하람 권한대행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허 전 대표 체제에서 중복으로 임명됐던 당직자들을 무효화하고 또 새로운 대변인단을 선임했지만요. 대선이 만일 4말 5초로 다가오게 되면 거대 양당으로 언론의 관심은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역시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 구조 속에서 세석분이라는 규모의 이 개혁신당이 이번 내용을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기 대선과 맞물려 존재감이 더 희미해지는 위기가 될 것인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하면 어떤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하고 헌재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환율과 미국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기 화성의 수출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권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가 체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까지 훼손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내란 세력 보호위원회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되는 제26회 백봉 신사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인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우 의장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정치인의 귀감이 되는 큰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의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되어야 하고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국민소환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탄핵 국면 속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이 같은 주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놓고선 그걸 되살린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약속도 3개월 만에 뒤집어버린 분 아닌가요? 권력에 가까워왔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또 속인다고 봐야지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거라면서 비판에 앞장섰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친한계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합니다.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이미 몇 차례 있어 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 본인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고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발표했는가 하면 22대 국회에서도 박주민, 최민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거의 90%가 넘는 제 기억에는 국민들이 원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굉장히 높다. 정적 제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당연히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거는 국민투표나 또는 유권자 투표를 통하는 이 소환제 설계 시스템에서 허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 동안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되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종의 권력 통제 장치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헌법상 임기를 국민소환제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국회의원의 직무정지가 남발될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논란의 국민소환제 도입의 형식 면에 있어서도 입법 사안이냐 개헌 사안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입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를 향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급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등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 원씩 적자가 쌓이게 되고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하면서 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보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 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신 소득 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이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도 42%에서 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민주당이 요구한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변경하는 방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맞서면서 논의 테이블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내고 좀 더 받는 이른바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인 만큼 이달 중 여야의 협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가 위기를 유발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면서 40분 연설 동안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또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하는 연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나와서 해야 될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사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본인들이 앞장서겠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어떤 행태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런 논리들은 결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야당이 발목 잡았다, 뭐 야당이 무리를 했다 이런 식의 야당을 향한 공격만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사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얘기도 좀 굉장히 많이 했고 오히려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대표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과 이 소명에 비해서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연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탓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권형 개헌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개헌 논의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비상식적인 계엄 정국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헌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꺼내는 건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여전히 이 탄핵 심판장에서조차도 본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탓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의 주범이 마치 야당인 것처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헌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논점을 흩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 이전에 대통령의 그런 무리한 권력 남용의 행태와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번 대선부터 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지만 이 구조적인 얘기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보실 것은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는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여도 야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좀 적용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들으신 말씀 토대로 박민영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지나간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요. 29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 강행 그리고 38번의 제2요구 유도라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2요구도 무슨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지만 남용이란 말이 성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인 고집으로 거부를 했을 때 그걸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을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포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정말 이 기업 오너들을 무제한적으로 불러들여서 국회 증감을 할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대통령이 오히려 필터링 없이 공포했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 유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답습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한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국정 방향성이 옳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민생 정책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 수출액이 저희 헌정사 최초로 산업화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 방산 수출 국가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 국가들이 5%, 6%대 상승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2%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폄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일관되게 이것들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실적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우클릭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카피하고 나섰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대부분이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거의 그대로 빼다 박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는 것이 정말 나라가 망해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전 왜곡된 유인 구조가 이런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이렇게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이제 이렇게까지 좀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야의 당정 관계의 파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두루뭉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헌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접견을 가고 뭐 대통령과 인간적인 연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줄서기에 바쁜데 대통령 앞에. 네. 근데 이거 말고 도대체 여당이 무슨 반성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헌도 저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도 사실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자문기구를 꾸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개헌 얘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고자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그 내용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을 했고 첨단 기술 시대 대응을 위한 주 4일 근무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이제 기본 사회에도 포기할 수가 있다.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25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없으니 추경만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한 번 말을 좀 바꿨더라고요. 30조를 추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중에 10조 원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통해 사용을 하자라고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주 4일제에 대한 좀 왜곡된 정책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 반도체 특별법의 특례 조항으로 해서 52시간제를 유연할 수 있다. 자기가 막상 들어보니까 이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자라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 양대 노총이 반발하니까 바로 이런 계획들을 철회를 했고요. 오히려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철퇴를 내리는 이 날벼락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전 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어떤 산업이라는 게 다 일관된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그 니즈와 방식들이 있는데 특히 AI라든가 제조업, 반도체 이런 영역들은 그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고 52시간제조차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주 4일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를 6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북유럽 국가들처럼 자원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인적 자원과 그런 개발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제와 주 4일제로 이중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 기업들의 창조 역량을 발휘해서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관된 정책 방향이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그래서 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고 나갔던 그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신감 있게 이런 방향으로 민생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네. 그게 여와 야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회피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은 저희가 급해서 개헌론을 꺼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훨씬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에서 하는 말들은 이 대통령제의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국회의원들만 국민소환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기 대선이 만약 열린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니죠. 자기는 해당 사항이었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만 유지한 채 국회의원들만 소환제를 하겠다. 이건 너무 뻔히 속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너네들은 알아서 해라. 국민들의 어떤 국회 혐오 감정에 기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쇄신 의지 없는 개혁이라는 것만큼 진정성 없고 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실효성 없이 면피성으로 내놓은 것이다라고 전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사실상 이제 여당 대표의 연설이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저는 알맹이가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한 40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셨듯이 40분 동안 남탓만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도 쉽죠. 야당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내용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의 총시간 자체는 우리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시간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대로 일하지 않아도 되게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전된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어떤 뭐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과제들이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뭐 이런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앞으로 조율해 가야 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실제 산업 환경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비판할 대목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게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라라고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꿨더니 이제 뭐 두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한 좋은 평가를 드릴 만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정해진 게 이제 일단은 8차까지니까 이제 모레가 이제 종료가 될 텐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정원, 선관위 간부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이제 다뤄졌습니다. 탄핵 심판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되면서 이게 그 국회 소추인단 양측에서 모두 다 신청을 한 증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측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1호 탄핵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 바로 직후에 탄핵을 당해서 6개월을 꽉 채우고 직무정지를 당한 다음에 이제 그 8명 전원 합의로 기각이 되어서 복귀가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이 국정을 심각하게 마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이 있었고 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수단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느냐를 또 뒷받침하는 전 근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완결성이 있었느냐가 또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런 비판은 없었고, 다만 이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과도 좀 일치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네. 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본인이 소방청을 통해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한 바가 없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소추인단 측의 그런 주장들은 다소간에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또 이 국정원 3차장을 통해서 이제 이 부정선거론 논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선관위가 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정원 3차장이 중국에 의한 구체적인 댓글 조작 등의 선거 개입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캐나다에서도 그런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서 또 전 세계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북한에 의한 해킹 시도가 이 선관위가 갖추고 있는 이런 보안 시설보다 훨씬 더 정치하고 강력하다라는 이 지점 또 하나. 그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을 때, 그러니까 얼굴과 번호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선거에 참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혀 필터링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직접 선관위를 상대로 실험을 해봤더니 선관위가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는 논의를 떠나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사실 저희같이 정보의 층위가 없는 사람들, 정보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논의하면 전 끝이 없는 수평선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5%, 10%,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음모론이 아니라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선관위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지만은 대통령실에 쪽지는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쪽지를 봤다. 그럼 왜 소방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지시를 하죠?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에 협조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문건이 단순히 최상목 대행한테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상민 장관이 지금 사실은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부인하는 듯한
이런 방어적인 태세를 보여주는 게 사실 오히려 이 증인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대통령이 오늘 좀 저는 감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오히려 군인이 시민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던가, 뭐 야당 탓을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 야당이 이제 뭐 연설을 갔을 때 박수도 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야당이 밉다라고 해서 그럼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대통령은 오히려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주장하면 할수록 정당성은 더 깎여가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내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금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내용과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을 뭘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까요? 신문조서를 보고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일부 주요 사령관들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 실토를 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약간 기억나는 건 있지만 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엄연히 형사 재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서가 날조되었거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권으로 채택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판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가 더 믿을 만하다라는 것은 전 죄형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조서라는 것은 검찰이 작성한 일방적인 그 주장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로 얻어진 증거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판별하는 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정이 아니라 검찰 조서를 믿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20년에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조서라는 것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다라고 해서 그런 명문화된 규정을 묵살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배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검찰 조서를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하는 이런 어떤 기본권의 박탈과 대통령의 이 수천만 표를 받은 대통령의 정당성을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칭의를 비교했을 때 더 가볍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왜 더 가벼운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또한 이 검찰 조사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은 사실상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졸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연장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과실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되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모든 견제를 거부하고 명문화된 규정마저도 거부하고 모든 게 다 재판관들의 재량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한목적성, 국민이 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한 2분 정도씩 좀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이제 내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일단 필요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그 휴대전화를 이 수사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검사가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 명태균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영상도 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측으로부터 그 권유받았던 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폭로를 하다 보니 검찰 수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단순히 어떤 일부의 어떤 뭐 부패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 뭐 국가 사업에 있어서 이권을 챙겼다든지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떤 본인의 이득을 챙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고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특검법이 일단 제3자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에서 한쪽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추천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명태균 씨조차도 특검법을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더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을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예,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2.3 비상계엄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에 탈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모든 특검법을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명태균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재판, 죄를 묻는다라는 것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죄를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절도면 절도, 뭐 강간이면 강간 그런 죄목으로 저희가 특검을 만들어야지 김건희를 특검하고 명태균을 특검한다라는 게 사실 아예 법적으로 구성 요건조차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름만 대충 갖다 붙여놓고 거기 정말 수십수여 가지의 그런 혐의들을 다 무더기로 넣어놓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을 포함한 정말 그 반헌법적인 그런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다 털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이 정말 수사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기소까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좀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근거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모든 파생되는 범죄들을 다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공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니라 정쟁용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슈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망신주기용 언론 공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2요구를 행사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를 만들 유인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뭘 메모하시는 게 짧게 한 말씀 하실 건가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뜨거운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수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